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패션의 역사를 함께 고대에서 1920년대 샤넬의 역사까지 함께 훑어보게 된 패션 큐레이터 김은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고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현대까지 쭉 훑어보는 장구하다는 표현이 장구치는 그거 아니에요. 5만 년. 정말 칠만해요. 왜냐하면 5만 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의 역사를 저희가 훑어야 돼요. 물론 역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여기 또 오늘 이 자리에 강의를 위해서 와줬겠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이 복식사는 또 일반 기타 다른 역사와 또 다른 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결국 외모를 다룬다는 거, 미의식을 다룬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몸이 한 시대의 미의식에 따라서 어떻게 여기에 적응하고 그 변화들을 수긍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왔는지, 이걸 좀 거창하게 하면 뭐 동전 찍듯이 정말 주조해 왔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역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흥미로운데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강의의 첫 제목이 패션, 인간의 역사입니다. 패션을 강의하기 전에 자, 한 편의 시로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제 강의는 사실은 시로 시작을 해요. 제가 황지우 선생님 시인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이 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황지우의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로드. 삶이란 얼마간 굴욕을 지불해야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 돌아다녀 보면 조선 팔도 모든 명당은 초소다. 한려수도 내항선이 배때기로 긴 자국 지나가고 나니 길이었구나. 거품 같은 길이여. 세상에 할 고민 없어 괴로워하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가다 보면 길이 거품이 되는 여기. 내가 내린 닷, 내 덫이었구나. 저는 이 시가 참 좋아요. 일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농담 삼아 설명해요. 패셔니스타가 되는 길도 참 비슷해요. 멋쟁이란 얼마간의 굴욕을 지불해야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럼요, 옷을 잘 입는다라는 거, 그리고 패셔너블하다라는 말, 그것을 정말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타인들에게 평가로 이어지려면 이 또한 참 많은 굴욕을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움의 코드에 대해서 다루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패션이라고 하는 길을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어느샌가 그 길이 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금방 우리 앞에서 막 저것이 온갖 대세일 것 같다가 몇 개월만 지나면 확 사라지는, 저 거품처럼 명멸해버리는 그 길 위에 서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패션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의 한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품이 만드는 저 바다 위에 저 배가 지나가는 저 프로펠러가 돌다 보면 거품이 만들어가는 그 자리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 위에 결국 내 닻을 끊임없이 내리면서 나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심미적인 인간입니다. 어찌 보면 저의 강의는 바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침 튀기면서 얘기했어요. 지금 침 튀겼대. 근데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자, 우리가 시 나온 김에 한 번만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뭐 이거 고등학교 때 우리 저희 수업 가면 이거 한자에 대해서 설명하죠. 말씀 언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언어로 지은 사찰입니다. 고귀하신 분이 있는 사찰이에요. 절이에요. 언어로 짓는 집이란 뜻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이. 사전을 봤더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시라는 단어 외에도 말과 언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동사로 생각한다. denken, think죠. 생각한다라는 뜻도 있고, 수용한다. 뭘 받아들이고, 이런 거죠. 수용하는 거, accept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노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에 이런 단어 뜻들이 있는지 사실은 저는 되게 늦은 나이가 돼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이 시를 옷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직물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짓는 집입니다. 우리의 패션은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그 패션은 어느 한 시대의 시여야 하고 시대의 정서를 표현하는 말과 언어이자 또한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의 숨겨진 생각이나 의도들을 생각들을 밖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한 시대의 주요한 흐름들, 떨림들, 감동,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 이런 모든 것들,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 도정 위에서 내가 항상 그 흔들림 자체를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마지막도 참 좋아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얼마나 그 계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선연하게 알 수가 있을까. 물론 저처럼 맨날 까만 옷만 입고 다니는 이런 분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 계절의 감각들을 참 잘 보여주는 게 또한 패션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시대, 한 순간에 대한 노래입니다. 찬미. 그래서 옷을 잘 입는다는 건 항상 한 순간순간을 참 가열차게, 하지만 긍정적으로 살아내겠다라는 일종의 의지이기도 한 거예요. 너무 토독교과서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이건 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제자 앞에 있으니까 이 말을 더 못하겠어요. 자, 그냥 2015년입니다. 그냥 이런, 제가 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보이는 도나 카렌이라는 디자이너예요. 요번에 이제 은퇴를 했죠. 80년대를 사로잡았던 사람입니다. 저하고는 기억이 아마 뉴욕의 어떤 한 커피숍에서 딱 20분간 같이 커피 마셔본 기억.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 힘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분의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이란 건 뭐겠어요? 집합이라는 뜻이죠. 모음, 이런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참 화나시죠? 다 영어로 쓰여 있어요. 그죠? 보그 병신체 향연이에요. 그죠? 도나 카렌 리조트 컬렉션. 아주 짜증납니다. 쉽게 말하면 도나 카렌이 2015년에 리조트요, 휴양지에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의 모음집이에요. 그렇게 써도 될 걸 꼭 이렇게 쓰세요, 언니들이요. 보그 이런 데서 일하시는 언니들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 뜻이 아니고, 자, 이런 컬렉션들입니다. 모음집들이죠. 보통 한 40여 벌, 50여 벌 발표됩니다. 여기에 봤더니, 어머나, 세쉬벨트라고 그냥 흔히 이제 허리벨트 부분을 아주 예쁘게 처리를 한 공통의 요소가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컬렉션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그냥 옷들을 쭉 늘어놓고 모아놨어요, 이게 아니라 뭘 모을 때는 모으는 선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색상별로, 형태별로, 혹은 디자인의 어떤 한 주제별로. 여기에서의 디자이너의 컬렉션은 바로 그 후자의 의미가 강합니다. 디자인에서 어떤 공통의 모티브가 있는 거죠. 공통의 모티브가. 자, 모티브가. 이렇게 해서 묶어놓은 것을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에서 주로 우리가 여기 더 하나요? 무슨 보이스, 스테이트먼트,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우리가 흔히 패션 잡지들을 보면요, 이번 무슨 시즌에는, 계절에는, 이번 봄, 여름에는 어떤 디자이너가 어떤 라인의 옷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 라인이 앞에서 얘기한 이 시의 한 행위예요, 사실은. 우리는 패션에서의 라인이라는 건 어떤 그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디자이너의 한 주제들입니다. 그것들이 묶여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라인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컬렉션을 완성하죠. 근데 그 라인이라는 게 시로 보면 뭐예요? 하나의 행이에요, 행. 한 행 안에. 우리가 이 긴 시가 이거 한 줄, 또 한 줄, 한 줄이 쌓이게 되면 한 편의 시가 되듯이 패션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옷 한 벌, 두 벌, 세 벌 이렇게 쌓이면 한 편의 거대한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디자이너는 어떤 일면에서 보면 시인인 거예요. 어느 한 시대의 정수를 뽑아서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과 그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존재,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가 하면 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겁니다. 발언.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한 말하는 것일 거고요. 보이스란 건 뭐겠어요? 목소리죠. 우리가 똑같은 주장을 해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석천이 오빠 같으면 그럴 거 물러가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장을 어떤 어조로, 톤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가. 결국은 디자이너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목소리들, 이게 괜히 제가 쓴 게 아니고요. 패션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뉴욕 타임즈니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니 영국의 가디언지니 이런 데들 온통 패션의 그 소개들 평론들이 막 뜬단 말이에요. 소개를 하는 내용들이. 그걸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옷을 그냥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정신적인 하나의 희스의 과정과 비슷한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언니를 볼 때마다 공통점을 느끼게 되죠. 아침마다 일어서면 우리에겐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우리는 항상 아침에 입고 나갈 옷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항상 이 고민을 해. 왜일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봐야 돼요. 패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이 문제를 바꿀 수 있을까? 근데 패션 철학을 가르친 저조차도 항상 이게 힘들어요. 왜일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옷장이라고 하잖아요. 옷장에 쌓여 있는 개별 하나의 옷들입니다. 어찌 보면 레고 블럭 같은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는 우리의 꿈들을 조립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는 건 조립할 레고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형태들만 있어가지고 다양한 조합을 만들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그래서 이 옷장을 가지고 테라피 같은 것도 해요. 그거 심리 상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 굉장히 우리 자신들하고 묶여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넘어갈까요? 자, 여러분, 이게 현대 미술 작품이에요. 황란이라는 선생님입니다. 굉장히 저랑 절친이시기도 하고 너무 잘 나가세요, 개인적으로. 작품 하나가 보통 한 15억 정도. 근데 내놓으면 그냥 없어져. 사가요. 근데 작업하시는데 보통 한 2년. 밑에 이제 제자들 한 15명하고 같이 작업하시고 그럽니다. 흔들리는 봄, 변덕스러운 꿈. 바로 어찌 보면 그 봄날에 그 아련한 아지랭이 피어나는 그 기운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자, 이게 뭐예요? 벚꽃이에요. 봄날의 기운들이 아련하게 느껴지세요? 근데 저 벚꽃이 뭐냐면 단추로 표현한 거예요. 7,800개의 단추가 하나하나 박혀서 봄날의 저 아련한 꿈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시가 나왔나? 이 아저씨가 자꾸 문학을 가르치려나? 왜 이렇게 자꾸 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단추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제가 이 시를 그렇게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 좀 울컥해요. 꽤 오래된 시지만 단추라고 하는 사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슴을 저미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는 안 좋지만 대독합니다.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추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실패. 누구에겐가 잘못하고 절하는 마음.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깨운다. 그래 산다는 건 옷에 매달린 단추의 구멍 찾기 같은 것이다. 진달래꽃냐? 뭐 이런 거 하죠. 우리 세대는 이런 거 했어요. 자,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단추도 잘못 채워지기가 쉽다는 걸. 옷 한 벌 입기가 이렇게도 힘들다는 걸. 제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가 97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 회사에 가잖아요. 남자들이 가면
꼭 부모님들이 정장 사주셨어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수트 꼭 사주시잖아요. 레노만 가는 브랜드를 사 입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어서 비싼 건 못 사 입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라고 항상 셔츠랑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항상 어머니가 이 마지막 와이셔츠에 마지막 첫 단추겠죠? 이걸 꼭 채워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 가서 상사 말 잘 듣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응? 항상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항상 첫 단추를 채워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단추의 첫 단추는 어찌 보면 그저 옷을 구성하는 사물로서의 단추가 아니겠죠. 이제 대학을 넘어서 드디어 이제 제 힘으로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노동자가 되는 이제 드디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던 제 삶의 한 경험의 첫 시작. 아마 단추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패션에서 보면요, 단추나 지퍼나 옷 고름이나 어찌 보면 우리가 옷이라는 걸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밈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걸 여미는 행위에 필요한 소품들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정말 눈물나게 이 세 가지는 항상 단순하게 그 사물이 아닌 어떤 인간의 정신을 한 곳으로 결집하고 긴장시키고 떨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여주는 어떤 그런 언어들에 항상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패션을 우리가 좀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더 살펴가 볼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드이자가요, 참 재밌어요. 이게 상이라는 뜻이에요. 대자 아닙니다, 이거. 상입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옷의 여밈이요, 앞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결국 오드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옷의 여밈의 형태들을 사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옷에서 여밈이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풀어 헤치고 다니는 건 다 그럼 칠러레 팔러레 그 뜻이 아니고 옷이란 건 결국은 입었을 때, 착장을 했을 때 어떻게 여밈을 하는가. 그 마지막 마무리. 그것에서 드러나오는 어떤 태도, 맵시. 이것이 사실은 옷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걸 중국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죠. 더 재미있는 거는요, 오드이자를 세상에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것을 실천하고 행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동사적 의미더라고요. 우리가 옷을 입는다. 삶 속에서 실천하는 내가 된다. 주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더 재밌어. 영어로 보면 더 무서워요. 영어로 드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레스가 말입니다. 라틴어예요. 무슨 뜻일까요? 라틴어의 렉스에서 온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데요? 법이라는 뜻입니다. 옷이 곧 법이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규제하며 때로는 이끌어가게 하는 거대한 하나의 체계와 같은 것. 굉장히 옷에는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는 이 언니만 보면 좋다. 올리비아 팔레르모라고 제 딸 다음으로 사랑하는 언니예요. 자, 중요한 건 아니 뭐 이제 이건 좀 옛날 화보인데 우리가 흔히 이 언니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참 이 사람은 옷 잘 입는다. 옷 태가 난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태라는 표현은 한자어 뜻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옷 맵시가 난다라고 표현해야죠. 참 우리 날수 밖에요. 일단 비율을 보실래요? 이게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참 멋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옷 태에 관한 거. 사실 태라는 말보다는 저는 좀 한국적으로 우리가 옷 맵시가 참 난다. 참 맵시 있다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기자들이 다 이 표현을 써버려요. 근데 이 태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자세히 봐요. 겉으로 드러난 태도, 자세 이런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보기 좋게 다듬은 모양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고 그 시작과 그 끝을 딱 표현해주는 어떤 말이 되겠죠. 근데 이 태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으면 보이스예요. 얼라?
우리 아까 전에 보이스, 목소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컬렉션 공부할 때 들었죠. 그죠? 근데 한자어도 한번 같이 봐봐요. 우리가 이 한자는 알죠. 그죠? 뭐예요? 마음신부 아니에요. 그죠? 몰라? 마음신부. 마음이 능력 능자예요. 내 마음이 능치 못함이 없는 거, 막힘이 없는 거, 수월한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뭐가 나타나겠어요? 자신감이 보이겠죠. 그죠? 내 마음이 어디 한 군데 묶여있지 않은 사람, 막혀있지 않고 수월한 사람. 근데 저는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태란 결국은, 오태가 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옷을 입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발산하고 있는 내 마음에 막힘이 없는 상태, 바로 자신감이 있는 상태. 그래서 자신감 있게 옷을 입었을 때 오태가 난다라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다 더 재밌는 건 영어로 보이스예요. 그런 어떤 자신감, 자신 있게 옷을 입고 걷고 행동하고 포즈 취하고 사람을 만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을 향해 내 생각을 전달하는 나만의 어조이고 목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조금은 지루하지만 사실은 옷의 다양한, 옷을 둘러싼 한자어들을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태가 날려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헐랭이처럼 옷 입은 언니 보고 우린 이쁘다고 안 한다. 옷을 입으려면 몸에 딱 맞게 입어야 돼요. 뱃살 나온 거 삐져나오게 입으란 뜻이 아니고 몸을 잘 감싸 안으면서 자연스러워야죠.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fit이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괜히 이 단어를 쓰지 말자고요. 괜히 우리가 이 핏 잡다가 응? 옷에서요, 내 몸에 옷 입고 핏 잡다가 굉장히 핏대 올리게 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이 핏을 괜히 잡다가 핏대 올리지 말고 우리말 좋은 거, 맞음새 라는 표현을 한번 써봅시다. 좋은 옷은 몸에 잘 맞아야 됩니다. 핏이 잘 되는 옷이어야 돼요. 거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올의 방향, 이게 뭐예요? 직물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몸선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입음새라는 건, 세트란 건 뭐냐면요, 쉽게 생각해서 입었을 때요, 주름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가루주름 같은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가루주름이 생긴다는 건 뭐겠어요? 어깨가 좁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옷에 주름이 생기는 걸 쉬운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옷의 핏을 잘못 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핏을요, 굉장히 우리가 몸에 딱 맞는 거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 이거는요, 일단 백화점을 가거나 옷을 사러 점원을 만나면 게임이 이제 시작이 돼요. 내 몸, 이번 컬렉션에서 너무 좋은 거 봤다? 그 다음에 드라마에 어떤 언니가 입은 옷을 봤어. 내가 입으면 그 언니가 될 것 같아. 난 그 옷을 사러 가요. 백화점에 갔다? 어머, 있다, 옷이. 근데 이런 사이즈가 딱, 이런 죄송합니다. 내 몸에 맞는 사이즈만 딱 없다? 한 사이즈 크거나 한 사이즈 작거나. 의외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몸에 맞지 않으면 되돌아와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유행하는 인문학에서 말하는 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더욱더 강력하게 신봉하고 확장시키는 확증 편향이란 걸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큰 옷을 사요. 그럴 때 처음에는 조금 큰데, 이러다가 언니가 한마디 해줍니다. 고객님, 이번 시즌이 좀 낙낙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말을 철학자 플라톤의 말보다도 강력한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걸 우리가 사게 됩니다. 그러면 한 치수 작은 옷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철저하게 내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헬스를 끊자. 한 달을 끊습니다. 물론 2번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헬스클럽들이 행복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세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핏이란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뭐겠어요? 내 몸에 딱 맞는 거, 이 라인들, 몸선을 정확하게 살려서 따라 나와야 되고,
앞과 뒤가 철저하게 대칭을 이루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 그러면서도 몸에 맞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때 힘들지 않아야 돼요. 여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5가지의 방향을 단순하게 좋은 옷을 만드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언어 사용, 여러분의 집을 짓는 과정, 혹은 사업을 하는 과정, 조직을 꾸려가는 과정, 여기에도 이 철학은 다 필요합니다. 쓸모없는 주름이 생기지 않게 가장 적합한 조직들, 적합도들을 항상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의 요소들 우리가 알아야 인생에서 핏대를 올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고대로 이제 왔어요. 고대를 딱 한 줄로 줄이면 엘레강스의 탄생이라고 이제 제가 줍니다. 항상 제가 이 그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복식을 설명하려면요, 조각 작품을 가지고 해야 돼요. 마블, 대리석을 갖고 만든 조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제 강의에는 항상 왜 1850년대에 그려진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림을 갖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조각 작품을 놓는 순간 다 졸아. 듣는 분들이 정말 인내심이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조각 작품에 남겨진 옷을 한 번만 다음에 특강을 한번 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그건 이제 배우로 하고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지중해 저 와인빛 바다를 배경으로 대리석 계단 위에 슬쩍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아기 거북을 보면서 이렇게 말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쓸모없이 이제 망중한을 좀 보내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만은 바로 여기에서 이 언니가 입고 있는 옷, 그렇죠? 이 그림은 사실은 고증이 좀 잘못됐어요. 그리스 여자들은 흑발을 그닥 사랑하지 않았어. 그리스 여자들도 로마 여자들도요, 좋아했던 머리 빛깔은 뭐였을까요? 금발을 사랑했어요. 저 금발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먹고 이렇게 응가한 거를 이렇게 바르시고 그 인성분 때문에 탈색이 되거든요. 그렇게 햇살 위에 오랫동안 일사병에 걸려가면서까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머리에 염색제가 없던 시절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여튼 지금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옷들을 보면 앞과 뒤 딱 2장의 천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걸 그리스에서는 키톤이라고 불렀고요. 로마에서는 이제 이 키톤이라고 하는 옷이 더욱더 발달된 한 형태로 똑같이, 근데 실제적인 형태는 똑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옷의 형태를 보면 이 하얀 점 같은 거 찍혀 있죠? 예? 이 하얀 점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이 피뷸라라고 하는 브로치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그 조그만 거 흰 거랑 이건 좀 너무 대조되는데 이건 있는 언니 거. 요건 좀 사는 언니 거 브로치. 요거는 좀 가리봉동 언니 거. 이렇게 좀 가난한. 그래서 이제 보면 몰라도 요 브로치를 갖고요, 앞, 뒤를 연결을 해서 입고 끈 2개를 갖고 허리선과 어깨선, 그 다음에 복부 아래에서 허리까지 연결되는 선을 이중으로 딱 묶어주면 정말 간단하게 재단하지 않고도 옷을 만든 거죠.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재봉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소매 부분이며 깃이며 등판이며 각각의 조각들로 나눠져 있어서 조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재단의 방식이 중세 말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장의 직물을 몸에 걸쳐서 두르는 식의 옷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조금은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서구의 복식사에서 자꾸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그리스만 그랬고요. 그 이전 시대에 크레타나 이런 데 여자들은 재봉이를 또 입었습니다. 옷들을 몸에 딱 맞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옷과 몸의 어떤 관계,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몸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걸 좋아했고 구속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몸을 조이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흔히 이제 몸을 걸쳐서 이렇게 편안하게 주름을 내서 입는 거 흔히 드레이프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들은 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그냥 이해만 하고 이렇게 입는 옷들을 가장 아름다운 옷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옷을 이렇게 입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옷은요, 하나의 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재단되지 않아도 여전히 어때요? 이뻐. 옷이 예뻐요. 그죠? 촘촘하게 이 주름 잡힌 거 보이세요? 플리츠 주름을 잡았어요. 열을 이용을 해서. 저거 노예들이요, 4시간씩 손디어 가면서 플리츠 주름 잡은 걸 겁니다. 서양에서 우리 왜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벌써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저희가 시골에 가면 항상 할머니가 손자가 처음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오시며 침구며 하얀 그 백인잇을 싸시고 그거를 풀을 먹여갖고 빳빳하게 이렇게 해주시곤 했어요. 요즘 세대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그 풀 기술이 그 스타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외국에서도 이 서양에서도 등장한 게 1500년 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풀을 잡는 게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해야지만 어떤 자잘한 어떤 주름들의 아름다움. 사람들이 단 건 모르겠는데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우아하게 주름이 떨어지는 걸 굉장히 미학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 속에는 또 이런 면모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림 속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앞과 뒤의 어떤 대칭, 균형, 그 다음에 여백, 몸을 절대로 꽉 옥죄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백. 그 다음에 굉장히 비례를 맞추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 두 개의 끈을, 이제 수블리카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런 용어는 뭐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복식 사가들이나 알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끈을 묶어서 나올 때 나오고 말 그대로요. 여자들의 매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조율을 해줬단 말이죠. 이렇게 질서와 배열, 그 다음에 여백, 균형, 이 네 가지가 어우러지면 드디어 뭐가 나와요? 이 옷차림 하나에서 어마어마한 하나의 원칙이 나옵니다. 조화. 그걸 하모르니아라고 했고요. 이 네 가지가 어우러질 때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랬고, 이 조화를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엘레강스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우아함이라고 번역이 되는 엘레강스는 사실은 뭐냐면 일종의 내 안에서 옷과 그 옷을 입고 있는 내 신체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조화적 상태. 여기에 정신과 영혼이 결합이 돼서 조화를 이룬 상태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로 로마로 넘어갈까요?